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18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K리그1 18라운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였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6시에 열렸던 경기고요. 후반 62분 고재현 선수의 득점, 그리고 후반 80분 김진수 선수의 득점이 각각 터지면서 1대1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전북현대는 4-5-1 내지는 4-4-2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윤권 선수와 이준호 선수가 있을 때는 각각 이준호 선수가 약간은 오른쪽, 이윤권 선수가 왼쪽에서 뛰어줬고, 이윤권 선수가 일루첸코와 함께 수비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4-4-2 정도의 라인업을 만들어줬고, 공격 상황에서는 또 측면으로 선수들이 많이 벌려주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또 원톱적인 움직임도 가져가 줬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상황에서 4-4-2 대형을 유지한 건 이 공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앞에서의 바로우 선수를 두면서 좋았던 움직임은 바로우 선수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4-4-2를 두고, 아무래도 바로우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는 역습을 안 들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였던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중원을 구성할 때 처음에는 4-3-3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쿠니모토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김진규 선수, 여기 류재문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경기를 띄워줬고요. 후방에서는 홍정호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라인을 많이 지켜줬습니다. 왼쪽에서 김진수 선수의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김보경 선수와 바로우 선수가 이제 전반 초반부터 투입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김보경 선수 대신에 이준호 선수가 그대로 뛰었다면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어쨌든 김보경 선수가 나와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전북현대 공격을 좀 이끌어 나갔고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전북현대에게 가장 좋았던 점을 찾으라면 역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들은 꽤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문환 선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양 측면의 자원들은 측면이 주 포지션이 아닌 자원들이고 중앙이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쿠니모토 선수야 측면으로 가서 뛸 수도 있지만 이 4명의 선수들이 중앙에 조금 더 위치를 하게 되면서 양쪽 풀백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줬다는 것도 분명히 전북현대의 전술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바로우 선수가 왼쪽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김보경이 다시금 왼쪽으로 가고 쿠니모토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이게 김상식 감독의 전술인지 아니면 전북현대 선수들이 알아서 만들어낸 공격적인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격이 약간은 유효했다. 다만 일류첸코 선수의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은 전북현대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지수 선수의 중거리 슈팅은 워낙 강력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FC의 경우에는 정태욱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을 있었고요. 그리고 홍성훈 선수도 이번 경기 휴직을 위해 제외가 됐고, 홍철 선수 역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카와 이진용 선수 역시 경고도적으로 경기를 뛸 수 없었기 때문에 5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교체가 됐는데요. 박병현이 왼쪽, 그리고 중앙에는 박병현과 이제 조준우나 이렇게 계속해서 백스리 구성을 해줬고, 중원에는 역시 이진용 자리에 이용래, 그리고 톱에는 세징야가 들어가고 약간은 톱 아닌 톱 같은 느낌이 있었고, 왼쪽에 이근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들보다는 역시 또 대구의 백스리답게 스토퍼 한 명이 한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원 숫자 싸움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고, 사실 수비 상황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구FC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은 역습,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라인업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가 전방에 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제 득점을 한 이후에 김진수 선수를 아무래도 풀백이 공격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 실점을 하고 말면서 결국은 대구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는, 양 팀에게 모두 아쉬울 수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날 경기 MVP는 역시 오승훈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골을 실점했지만 2개 선방을 해줬고요. 공중볼 경합에서는 공중볼 캐칭은 100%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2번의 선방이 상당히 결정적이었고, 공중볼 처리율 100%가 말하는 오승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역시
보여주고 있었던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실점은 좀 막기 어려웠던 코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대구FC 경기는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더비입니다. 수원FC와 손삼성의 경기였는데요. 전반 1분 40초, 30초 정도에 무릴로 선수가 바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전반 5분에서 6분 사이에 장혁진 선수의 득점, 그리고 전반 28분 이승우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수원FC가 수원더비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원FC는 3점을 기록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고요. 라인업을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이 5명의 선수가 2선 내지는 2.5선에 서주면서 플레이를 해줬던 모습이 있었고 센터백 자리에서 김동우 선수가 이전 날에 바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신세계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들어와서 많이 지켜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영준 선수와 이기혁 선수가 있을 때는 이영준 선수와 라스 선수가 트윈타워를 서고 이기혁 선수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4-4-2 대형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승우와 김승준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승우 왼쪽, 김승준 오른쪽 이렇게 배치가 됐고 정재영이 조금 더 후방에 있었다면 장혁진은 그보다 약간은 위에서 많은 활동량과 움직임을 보여줬고 무릴로 선수는 역시 본인의 공격적인 재능을 여감없이 발휘를 해줬습니다. 왼쪽에서 이승우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호흡 역시 나쁘지 않았고 오른쪽에서 김승준 선수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경기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건 무릴로 선수와 라스 선수였습니다. 무릴로 선수는 보다 직접적인 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고 라스 선수는 가운데에서 포스트 플레이 해주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승우, 김승준, 무릴로를 잘 이용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지용과 장혁진은 공격적인 재능도 공격적인 재능이지만 수비적인 재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백4를 보호하는데 정재용이 조금 더 줄을 맞고 장혁진이 거기에 도움을 줬다면 무릴로, 이승우, 김승준, 라스는 본인들의 공격적인 재능을 여감없이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바로 라스의 포스트 플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전반에 백4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이는 대형이 후반전에 가장 좀 많이 보여줬던 대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백스리를 불트위스, 이한도, 고명석이 맡고 양쪽 윙백에는 이기재와 구대영, 중원에는 한석종과 정승원, 쓰리톱에 이제 염기훈, 류승우, 김건희였는데 이 측면 자원들 이기재 선수와 구대영 선수가 많이 측면으로 벌리고 정승원 선수 역시 측면에 도움을 주면서 왜냐면 백스리고 어차피 공격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 계속 올라가 줬기 때문에 불트위스나 고명석이 그러면서 정승원 선수의 측면에 대한 가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고 왼쪽에는 또 이기재와 염기훈이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공격수들을 중앙에 두면서도 염기훈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의 움직임은 조금씩 살려줬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후반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결국은 또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이 몇 가지 전술을 또 사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선수들도 많이 뛰어줬지만 결국은 전반전과 후반전 초중반까지 보여줬던 오형규 선수의 약간은 비효율적인 공격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돌아와서 많은 공격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해주지 못하면서 김건희 선수의 결정력을 살리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점이 수원에게는 가장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무릴로 선수인데요. 78분 동안 경기를 뛰었고 1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전체적인 패스 94%를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선제골도 기록을 했고 키패스 역시 라스 선수는 4개인가 3개를 기록했지만 무릴로 선수 역시 2개를 기록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완벽하게 지금 폼이 올라왔냐라고 하기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좋은 폼을 보여줬다는 건 무릴로 선수가 현재 좋은 클래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더비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경인더비인데요. 전반 36분 조용욱 선수가 좋은 슈팅으로 선취골 만들어냈지만 이후에 임영주 선수가 강윤구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71분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경기는 이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중원의 팔로세비치 선수는 휴식을 부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손가락 골절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뛸 수가 없었고, 이한범 선수 역시 명단에는 들어왔지만 선발로 바로 기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나성호 선수의 발목 염좌, 그리고 박동진 선수 역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됐습니다. 이제 양한민 키퍼의 백포에는 이태석, 황현수, 이상민,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백상훈, 김신진, 쓰리톱에는 정한민, 조영욱, 강성진이 뛰었는데 생각보다도 이 선수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백상훈 선수나 김신진 선수 역시 상당히 많이 띄워주는 모습이 있었고, 정한민 선수도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는데, 가장 아쉽게 느껴질 앱서울의 플레이는 아무래도 골대를 많이 맞았다는 것, 그리고 김동원 선수의 선방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들이 앱서울이 경기를 초반에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은 장애물이 된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후반에 실점을 할 때에는 김보섭 선수에게 상당히 좀 많이 애를 먹는 모습이었고, 김보섭 선수를 막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뚫렸고, 사실 익수볼의 단점이 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다면, 양쪽 풀백이 뭐 기성용 선수가 내려오고 백스리 구성한 이후에 양쪽 풀백이 중원에서 이제 공격 상황을 시작을 했다가 바로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다시 3선에서 측면으로 벌려줘야 되는 그런 수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바로바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단점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천이 어느 정도는 공략을 해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팀이 흔들리지 않고 꽤 괜찮은 플레이를 해줬다는 것은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이선 자원들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플레이를 합을 맞춰주지 못했다는 점은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골칫거리로 남고 있었는데, 오늘 보여줬던 김보섭 선수의 플레이는 그 단점들을 명확하게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뭔가 힌트를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인천의 경우에는 정발을 각 뭐 중원이나 이선에서나 정발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오늘은 역발로 기용을 했거든요. 사실 왼쪽에 홍시우와 오른쪽에 김도혁이라는 것도 원래는 왼쪽 김도혁, 오른쪽 홍시우 내지는 김보섭이었는데, 이 선수들을 정발이 아닌 역발로 기용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때리는 모습 역시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김보섭 선수가 역시 후반에 좀 많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아길라르 선수나 이명주 선수 역시 본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보섭 선수인데요. 후반에 이제 들어와서 45분을 뛰었고, 드리블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잡힌 수치만 해서 두 번 성공을 한 건데, 사실 후반전에는 뭐 상당히 쉴 새 없이 많이 앱서울의 수비진들이 휘젓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경합 상황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민 선수와 신경전이 있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신경전을 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보섭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뭐 신경전이나 경합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이 경기 후반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파울을 5개 기록했다는 건 정말 김보섭 선수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 최다 피파울이 김보섭 선수의 5개였다는 점도, 이날 경기에서 뭐 조영욱 선수도 앱서울에서 잘해줬고 강성진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 경기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건 김보섭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앱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 현대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유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계속해서 울산현대가 성남FC를 상대로 성남FC가 템백을 세우면서 그거를 뚫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봤는데, 굉장히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0대0 경기가 종료는 됐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보면, 두 팀 다 경기에서 많은 비율을 4-4-2로 끌고 갔고, 중간에 톱이 한 명만 이제 서게 되면서, 뭐 성남의 경우에는 5-4-1, 울산의 경우에는 뭐 3-6-1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많은 공격수들이 공격에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울산현대부터 보면 조현우 키퍼, 백포에 이명재, 김영권, 임종은, 김태환, 중원에 박용우와 이규성, 윙에는 윤일록과 엄원상, 투톱에는 박호와 아마노였습니다.
뭐 중간에 이규성을 빼고 이청용을 집어넣었고요. 윤일록을 빼고 박주영을 집어넣는 등 박주영 선수가 이곳에 서고 박호가 왼쪽에 서고 아마노 선수가 중앙, 뭐 때에 따라서 박용 선수는 아래로 좀 내려오고요. 여러 가지 좀 파괴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뚫지 못했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톱이 없는 축구를 할 경우 각 선수들의 수준이 일정한 상대 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지 않으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울산현대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울산현대 선수들의 수준이 낮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뭐 테크니컬한 선수는 있었지만 뭔가 중심이 돼줄 만한 선수가 없었고, 이 선수들에 대한 중반까지는 과연 이 선수들이 성남FC의 선수들보다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들을 꽤 많이 했다는 점에서 울산현대의 선수들은 경기 후반에서의 집중력은 괜찮았지만 경기 중반에서의 약간은 아쉽게 놓친 여러 가지 찬스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성남FC는 경기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끌고 갔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심판 이슈가 있었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울산현대가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불만을 울산현대가 가질 수 있는 건 울산현대가 그만큼 심판에 대한 어떤 주의 내지는 심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성남FC는 김우성 심판이 제대로 심판해보지 않는다는 것, 혹은 굉장히 소프트콜하거나 뭐 굉장히 파울을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딪혔고 조금 더 거칠게 갔고, 나쁘게 말하면 더티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끄는 행위도 많이 해줬고, 결국에는 장효준 선수가 옐로카드 받긴 했지만 그 옐로카드가 끝이었기 때문에 성남FC의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상당히 잘 이용해서 축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울산현대는 공을 너무 예쁘게 차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바꿔내지 않으면 울산현대가 원하는 리그에서의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그를 함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처럼 체력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는 어떻게든 더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울산현대 선수들은 그런 게 좀 적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성남의 선수들은 굉장히 강하게 거칠게 붙어주고 정신력도 상당히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성남FC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력의 승리가 조금 더 빛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울산의 공격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 경기 그래서 베스트를 누굴 뽑을까 하다가 그냥 워스트를 뽑았습니다. 베스트는 없고요. 김우성 주심이 오늘 경기를 망친 주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김우성 주심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울산현대 팬분들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팬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비판을 받는 심판이 한두 명은 아니죠. 그렇지만 김우성 심판은 이날 굉장히 좋지 않은 판정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 눈을 뜰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VAR을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판정을 잘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부심의 경우에도 이것은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 봤다면 됐을 장면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그러면서 본인의 판정에 대한 줏대가 없는, 뭐 이것이 본인의 판정에 대한 고집 혹은 아집으로 가면 안 되지만, 판정을 할 때에는 본인이 일관성이 있게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김우성 심판이 이번 경기를 망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김우성 심판께서도 정신 잘 차리시고 심판 보시기를 굉장히 축구팬의 한 명으로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 현대와 성남FC의 이번 18라운드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경기는 포항슬러스와 김천성말 경기였습니다. 전반 13분 임상엽 선수가 헤더골에 득점 성공하면서 1대0 앞서 나갔던 포항이지만 전반 43분 김지현 선수가 동점골을 집어넣었고요.
이후에 후반전에 여러 가지 공방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팀 모두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1대1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라인업을 또 보면요. 포항 슬러스는 평소에 들고 나오던 4-2-3-1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톱의 허용준 그리고 오른쪽 윙의 완델손 선수 대신에 정재희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던 것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었고 이수빈이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되면서 이승모 선수가 한 칸 아래로 내려갔고 고영준 선수가 휴식기 이후에 이제 본인의 휴식기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경기에서 임상현 선수가 득점하는 상황에는 뭐 여러 가지 크로스에 이은 임상현 선수의 좋은 헤더 득점이 있었고 이 장면 역시 크로스에 이은 윙어 자원, 왼쪽 윙어 자원의 헤더골이었다는 점에서는 김천 산무의 측면 수비가 다시금 뚫렸다는 점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득점이 나왔던 게 바로 임상혁 선수의 득점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김지현 선수의 득점 장면 역시 뭐 권창훈 선수의 어시스트에 이어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뭐 이 장면에서는 포항 슬러스 수비에 대한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김지현 선수가 오랜만에 또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김지현 선수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지현 선수가 지난 시즌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선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김지현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 완벽한 하나의 톱이 있을 때 보여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포항 슬러스 수비진들이 약간은 헤매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김지현 선수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침투의 움직임을 잘 가져갔다는 점에서 무조건 포항 수비에 탓을 하기보다는 김지현 선수의 뭐 득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플레이도 상당히 괜찮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후반전에는 뭐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 뭐 김선의 경우에는 뭐 득점을 했다가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있고 했는데 뭐 사실 포항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판정이 있을 수 있겠고 김천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국에는 양팀 모두 같은 주심하에서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수 있고 타당한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앞에서 소개를 했던 울산현대의 경기도 그렇고 심판이라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심판들이 정신 잘 차리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 상황이 있어서 정동식 심판의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경기 흘러가는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만한 점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신진호 선수가 많이 보여줬던 거의 100개 육박하는 패스들 이런 점들 역시 포항 슬러스가 주로 보여주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정승현 선수가 가운데 센터백이 아닌 이제 왼쪽 센터백이 아닌 왼쪽 스토퍼로서 나오게 되면서 보다 본인의 수비적인 능력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김지현 선수의 득점이 터졌다는 점에서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이 경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MVP는 사실 임상엽 선수인데요. 90분을 모두 뛰면서 풀타임 출전하면서 한 번의 득점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은 4번의 슈팅 중 2번의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되면서 슈팅 성공률은 50%가 나왔습니다. 사실 임상현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경기에서도 그렇고 포항 슬러스 공격진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경기에서는 허용준 선수와 함께 공격 진영에서의 가장 큰 무기들 중 하나였습니다. 뭐 마지막 장면도 이제 이호재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하는 장면에서 이게 VR을 보니 마니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 그대로 흘러갔는데 이러한 마지막 장면까지 임상엽 선수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임상엽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 영향력 역시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 슬러스와 김천 상무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였는데요.
김대원 선수가 멀티골, 이정엽 선수와 인창호 선수가 득점한 강원,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멀티골을 넣은 제주 유나이티드, 결국은 4대2로 강원FC가 강릉 종합운동장에서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요 라인업을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강원의 경우에는 최근 백스리 왼쪽 스토퍼를 윤석영 선수가 아닌 케빈 선수를 중용을 하고 있고요. 강지훈 선수의 부상 이후에는 역시 김진우 선수가 나왔고, 이정엽 선수를 필두로 양옆에 양현준과 김대원이 출전을 하면서 강원FC 공격진이 꾸려졌습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양현준과 김대원의 활동량이 중요해지는 이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3-5-2로 나설 때에는 아무래도 중원의 숫자가 3명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절대적인 숫자가 3명이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어떤 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해지는데, 지금은 공격 숫자를 한 명 늘림으로써 중원의 숫자를 한 명 줄였기 때문에 서민호와 김동현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양현준이나 김대원을 필두로 한 어떤 활동량 있는 움직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점들이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엽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결국은 이정엽이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건 역시 강원FC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김대훈 선수가 이따가 MVP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대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건 역시 상당히 강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기였다. 다만 이 경기 강원FC의 유일한 단점은 이쪽 자리 케빈이었습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에게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실점은 페널티킥, 임창호 선수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실점을 한 것이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케빈 선수가 마크를 놓치면서 주민규 선수가 상당히 프리하게 헤더를 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론 그 장면 이외에도 케빈 선수가 여러가지 실책성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지만, 그 점이 오늘 케빈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반면에 제주 유나이티드는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점들이 확실히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 많이 뛰어줬고 충분히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 경기들보다는 약간은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 특히 수비 라인업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만큼 뚫릴 위험성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맞겠지만, 생각보다도 더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이 잘 뚫렸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수비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2로 강원FC가 강릉종합운동장에서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완료를 했고요. MVP는 역시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선수죠. 바로 김대원 선수입니다. 90분 풀타임 뛰면서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강원FC가 기록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모두 관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2골과 2개의 도움이라는 스탯이 말해주듯이 경기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했던 김대원 선수입니다. 물론 득점하는 과정에서는 김진호 선수의 좋은 어떤 돌파나 이런 점들을 통해서 득점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허점도 완벽하게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김대원 선수가 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잡아줬던 게, 이 골, 도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김대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뭐라고 할까요? 경기를 어떤 조율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사실 득점 장면에서도 그렇고 도움을 주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본인 직접 킥도 좋기 때문에 프리킥도 올려줄 줄 알고 여러 가지 상당히 공격 상황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이 세 가지 포인트들, 득점력,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들이 김대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치 결과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K리그1 18라운드 이번 이제 라운드까지 리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경기가 있다가 19라운드까지 물론 FA컵 치르는 팀이 있지만, FA컵 치르는 팀을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또 5일 플러스 5일을 휴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과연 각 팀들이 어떤 톱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FA컵을 뛴 팀들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8라운드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